아침 일라디오. 설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설 연휴 마지막 날, 이럴 수가 있나요?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몰아치면서 귀경길이 그야말로 고생길이 된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과 강풍 때문에 어제 귀경길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공항에서는 어제 결항으로 발이 묶인 승객들을 위한 임시편 운항이 재개된다고 하네요. 나흘간의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하는 오늘 아침 더 춥습니다. 한파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호남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눈 예보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번 주 내내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수도관이나 보일러 동파는 물론이고 지역에서는 농축산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잘 둘러보셔야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자꾸만 몸이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그래도 지난 며칠 동안 가족과 나눈 푸근한 정 가득 안고 마음만은 따뜻하게 일상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2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할 예정인데 네. 태평양 섬나라들 오염수 방류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들이 일본 정부가 올해 봄이나 여름쯤으로 예고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연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참치 어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섬나라들의 경제 기반이자 전 세계 참치의 주요 공급원인 이 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피지, 투발루, 솔로몬 그리고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같은 태평양 지역 섬나라를 중심해서 17개 국가가 가입한 지역 블록입니다. 포럼 측의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방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핵 오염 재앙을 끌어들일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특히 참치어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실제로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치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최고급 식재료라는 인식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치는 일본을 중심으로 최고급 어종이자 식재료 인식에 강한데요. 특히 일본 사람도 참치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또 국제적으로도 인기가 높기 때문에 어업 중에서도 다른 어종보다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물고기입니다. 이 포럼은 소속된 17개 국가 대부분은 이 경제력을 태평양 바다 자원에 의존하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 제외한 대부분의 이렇게 작은 섬나라들이 특히 참치 어장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이날 회의에 과학 자문역으로 참석한 미국 우수올 해양연구소의 켄 뷰셀러 박사는요. 이 포럼의 과학 전문가 패널이 논의한 결과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은 도쿄전력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원전 오염수 처리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보증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으로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해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인데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올해 봄이나 여름쯤에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 오염수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때 유입된 지하수, 빗물 등에 의해서 생긴 건데요.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사자인 도쿄전력은 2020년 당시 처음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공개할 때부터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 농도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렇죠. 일본의 오염수 방출 이야기였습니다. 네. 일본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농식품 수출액 엔저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스가 있네요. 맞습니다. 작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농수산물과 식품 수출액이 1조 2,433억 엔, 우리 돈으로 11조 8천억 원이라고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네. 12월 달 실적이 통계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미 사상 최대였던 2021년 연간 수출액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작년에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농수산물 가격이 내려갔고요. 네. 거기에다가 유럽, 중국 등에서 외식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일본 측은 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가리비가 수출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리비요? 이거 약간 의외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일본에 저 가리비가 같으면- 많이 나나 봐요. 네, 그렇긴 한데 저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해산물이라서 뭐 네, 그럴 수 좀 있는데. 약간 네. 그렇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뭐 해외 고급 시장에서는 일본산 가리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 달까지 수출액이 848억 엔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위스키. 요즘 젊은 사람들 위스키 굉장히 그 좋아하더라고요. 일본산 위스키 많이 유명하죠.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스키, 소고기, 뭐 소스, 조미료 그리고 탄산음료 이런 순서로 수출액이 많았는데요. 일본산 소고기는 미국, 홍콩 등에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액이 2012년 50억 엔에서 10년 만에 9배가량 늘었고요. 뭐 딸기, 복숭아 같은 과일들도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민물고기 유독한 화학물질에 오염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강이나 호수에서 잡은 민물고기 한 마리를 먹게 되면은요, 유독한 화학물질 오염된 물을 한 달치를 마시는 것과 같은 양의 화학물질을 섭취하는 거다라는 연구 어이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환경실무단과 듀크대가 발표한 논문 내용인데요. 그 프라이팬 코팅 또는 네. 식품 포장재 등에 쓰이는 물질인데 과불화 화합물, 이제 영어로는 PFAS가 사용이 되는데 네. 이 물질이 생물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극히 분해되기가 어렵고요. 수십 년 동안 환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로 불린다고 합니다. 특히 PFAS는 음식이나 음료수 등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점점 축적이 되고 간 장애나 고콜레스테롤, 면역 기능 저하, 각종 암을 일으키는 심각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PFAS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연구팀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미국 전역의 강이나 호수에서 500마리 이상의 민물고기를 포획해서 PFAS 오염 수준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랬더니 검출된 PFAS 중앙값이 민물고기당 킬로그램당 9,500 나노그램을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것 가운데서도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 PFOS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연구팀에 따르면은 민물고기 한 마리를 먹었을 때 섭취하는 PFOS 양이 오염된 물 한 달치를 마시는 것과 우와. 맞먹는 양이 그래요? 물고기 몸에 축적이 돼 있었던 겁니다. 연구를 주도한 데이비드 앤드류스 박사는요, 단백질 섭취 수단으로 또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으로 생선을 소비하는 지역사회에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면서 PFAS 제조 혹은 사용 기업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패트릭 번 박사는요, PFAS가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과학적인 위협이라 규정을 하면서 이번 연구가 PFAS가 민물고기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좀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중국의 출생 인구가 이제 좀 많이 감소하나 봐요. 네. 그로 인해서 분유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보고서 내용인데요. 중국의 분유 시장 규모가 2021년 1,730억 위안에서 4년 뒤에는 이게 32.3% 정도 감소하면서
$1,170억 위안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전망치는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이 판매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출생률이 해마다 10%씩 줄어드는 상황을 가정해서 계산해 본 시장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출생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네. 지난 17일 날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작년에 태어난 중국의 신생아가 956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우리랑은 사이즈 자체가 다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떨어지는 거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한 해 신생아 수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 중국에서 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78년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죠? 50년 만에 45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2017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1,723만 명이었는데요. 네. 2019년 이게 1,465만 명, 2022년 이게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어요. 5년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치 자체는 많지만 이걸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네요. 시장 규모가 작아지면서 분야 업체들 간에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이 가격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판로 확장, 연구개발 등에 이제 계속 자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윤 창출이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세는요, 분유 등 아동 관련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도 매년 서울시 인구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뭔가 실감이 안 가면서도 좀 이런 영향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국의 억만장자죠. 빌 게이츠. 소의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 기업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메탄가스도 온실가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것도 환경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가장 흔한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고 소 같은 초식 동물이 섭취한 그 풀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네. 트림 방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가 소의 트림으로 인한 메탄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호주의 기후 기술 기업인 기술 기업에 이제 투자했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이자 억만장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는 그동안에 육류 생산이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강력히 비판한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네. 이 연구결과 보면은 소에게 해초를 먹이는 것이 메탄가스 배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풀 말고 해초를 먹는. 네, 맞습니다. 호주 퍼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 루민8이 이 가스 생성을 막는 붉은 해초를 합성한 식이 보충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는 게이츠가 2015년에 설립한 투자기업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가 주도하는 단체로부터 이제 자금을 조달받게 되는데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8억 원 정도 모금했다고 회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 투자 기업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의 지원도 같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편 이 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뉴질랜드 정부가 작년에 농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농장 측에 그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 따라가면 되나요, 투자? 근데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의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돈이 될지 또 예. 예. 예금하겠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있죠, 사실. 물론 되면 대박이긴 예, 합니다만. 예. 네. 마지막 뉴스 있겠네요. 아르헨티나의 한 농부가 월드컵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리오넬 메시의 얼굴을 옥수수밭으로 표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 농부가 이 월드컵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옥수수밭에 리오넬 메시 얼굴을 표현했습니다. 메시가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2골을 터뜨리면서 아주 결정적인 우승 역할을 그렇죠. 했는데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농부 막시밀리아누 스페나세가 그 옥수수밭에 메시의 얼굴을 그 옥수수를 파종한 걸로 이제 표현했다고 씨를 뿌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면적이 50만 1,810제곱미터. 하여튼 어쨌든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굴이 네. 생겼어요? 네, 농부는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우승한 이후에
옥수수밭에 축구 영웅인 메시의 얼굴을 새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메시의 얼굴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씨앗을 심고 옥수가 다 자랐을 때 모양이 메시의 얼굴처럼 보일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농업기술자 카를로시 씨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네. 특정한 위치에 씨앗을 심고 코딩을 설계했습니다. 네. 그래서 1제곱미터당 얼마만큼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지 이야. 미리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씨앗이 더 많이 심어진 곳에 옥수가 자랐을 때 이제 짙은 녹색을 띠게 되고 좀 덜 심은 곳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암 효과를 통해서 하늘에서 봤었을 때 메시 얼굴이 잘 표현되도록 그렇게 계산을 하고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문화가 이제 발달한 곳인 건 뭐 다 잘 알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농업 생산국인데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옥수를 많이 생산한 나라가 아르헨티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 보고 있거든요. 네, 진짜 잘했죠. 진짜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눈이 좀 몰렸네요. 근데 그거는 뭐 이 정도는 오케이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대단한. 비슷하지 예, 진짜 않습니까?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또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네. 옥수수밭 메시라고 검색하시면 사진이 나옵니다. 뜬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해외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마지막 날 정말 추웠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네요.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쳤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의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요. 또 기타 중부지방도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 남부지방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사이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사이였으니까 이 하루아침에 10도 이상 기온이 곤두박질 친 건데요. 네. 이번 추위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북극의 바람이 고속도로처럼 그대로 한반도를 강타했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거세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졌었습니다. 이 강원도 철원의 경우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39.3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의 체감온도도 영하 25.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전의 체감온도는 영하 19.9도였고 비롯해서 남부 지역도 이 체감온도가 모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이 제주도조차 영하 1.9도, 체감온도는 영하 9.7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오늘은 더 추운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9도 사이로 대체로 오늘과는 비슷하겠지만 더 추운 곳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가겠는데요. 내일은 평년 수준을 되찾을 예정입니다. 네, 다들 좀 한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근데 남부지방에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렸네요. 그래서 제주의 귀성 귀경객들 발이 묶였습니다. 네, 이 호남과 제주 지역은 폭설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서 이 귀성 귀경길이 정말 어려웠는데요. 네. 영암이나 강진, 장성 일부 지역에는 20cm 안팎의 눈이 내렸고요.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농가의 지붕이 날아가는 일도 있었고요. 또 눈이 얼어붙어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 눈이 내리고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이 됐었습니다. 어제 제주공항에서 이륙하려던 국내선 466편과 제주기점 국제선 10편의 운항이 취소가 됐는데요. 이 설 연휴 마지막 날 결항 소식에 이 대체 항공편을 예약하려는 이 귀경객들이 모이면서 제주공항은 어제 일찍부터 크게 붐볐습니다. 또한 높은 파도로 인해서 이 백길 사정도 좋지 못했습니다. 네, 참 마음들이 좀 급하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설에는 물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정에서 가장 큰 화두가 아마 난방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 달 각 가정에 고지된 난방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4차례 인상되면서 난방비가 눈에 띄게 상승을 한 건데요.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설 민심 공방으로 오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물가가 대책 없이 오르기만 하고 있다라면서 이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아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다라고 주장한 반면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민주당 정부에서 가스값 폭등에도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그 폭탄을 다 떠안게 됐다라면서 탈원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휴게소 요금도 큰 이슈였는데요. 네. 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에서 파는 호두과자의 평균 가격이 4,800원으로 나와서 이 5,000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호두과자 평균 가격이 4,300원이었으니까 11%가 넘게 올랐는데요. 호두과자는 휴게소 매출 순위 2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대중들이 사랑하는 휴게소 간식입니다. 참고로 1위는 아메리카노인데요. 그런데 아메리카노도 이 지난해 설보다 가격이 4.3% 올라갔고요. 또 이 소떡소떡 같은 인기 많은 휴게소 간식들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무섭네요. 그러니까 호두과자 하나 먹고 아메리카노 마시고 소떡소떡으로 입까지 하면 한 15,000원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비싸졌습니다. 네, 그러네요. 한편 서울의 버스나 지하철 요금 예상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고요? 네, 서울시가 이르면 4월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예정인데요. 예정된 인상액이 3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수준이 최대 400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이 다음 달 초에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공청회에서 300원 인상안과 400원 인상안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이 요금 현실화를 감안하면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겠다면서 이 300원 인상을 잠정 측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서울의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이 카드 지불을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이 시내버스는 1,200원인데 이 만약 400원이 올라가게 되면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을 내야 합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뉴스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사이 자영업자 34만 명이 실업자가 됐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는 이 12월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자영업자가 34만 1천여 명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1년 사이에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사람이 총 336만여 명이었는데 이 중에 10%가 자영업자였던 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분들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출신이 3만 3천 명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여기에 고용됐었던 분들도 일자리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 여파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요. 네, 이란 외무부의 나세르 대변인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일정 부분 평가한다라면서도 그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대변인은 테헤란과 서울에서 한국 측에 이란의 진지한 입장을 전달했고 한국 정부는 대화를 통해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관점, 그러니까 이란의 관점에서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겁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는 한국 정부의 동결자금 반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70억 달러가량의 이란 자금이 원화로 동결돼 있는데요. 이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이 이 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최근 수년간 한 이란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 관련 망언이 또 나왔다고요? 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23일 일본 정기국회 연설을 통해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외무상은 우리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데요. 그 일본 외무상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0년째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는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과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날 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고사를 초치해서 이에 대해 항의하고 외무상의 발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게 좀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한반도 동남권에만 활성 단층이 14개가 있다. 이게 뭐 지진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한반도 동남권에 14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동남권은 영남권을 의미하고요. 네. 이 활성 단층이라고 하면 뭐 현재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단층은 아니고 258만 년 전까지 한 번이라도 지진으로 인해서 지표가 파열됐거나 이 변형된 단층을 의미합니다. 이 활성 단층에서 지진이 또 발생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발표 결과 이 동남권 활성 단층만 확인된 이유는 동남권만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조사는 경주 지진을 계기로 2017년에 시작이 됐고요. 이번에 동남권만 조사를 했고 앞으로 2단계로는 충청 수도권 또 3단계로는 강원과 호남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 활성단층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 한반도 전역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 활성단층 주변은 우선해서 내진 보강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건물 지을 때 좀 튼튼하게 지어야겠습니다. 네네. 연휴 기간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형량이 논란이 됐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좀 놀랄만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먼저 이 10대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라는 이유로 20여 차례나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청주에서 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구속하고 이마로 머리를 계속 들이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지만 이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라며 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는 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이 형량이 징역 1년이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말부터 2달여간 지인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에게 모두 186차례나 죽이겠다라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냈고요. 이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서 스토킹을 했고 지난해 9월에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접근 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범행을 또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거나 이 재범에 우려가 있다라고 봤습니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삭했으며 초범인점을 고려했다라고 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이 아시아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소도시 몬터레이 파크에서 현지 시간으로 21일 밤 10시 20분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댄스 교습소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이 범인은 중국 출신의 이민자로 72살의 남성 휴 켄 트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망자가 대체로 50에서 60대였는데요. 이 피의자는 대용량 탄창이 있는 불법 권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 또 다른 댄스 교습소에서 2차 범행을 시도하다가 현장의 시민들에게 총기를 빼앗기자 달아났습니다. 결국 트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이 샌프란시스코 남쪽 소도시 해프문베이의 외곽 농장지대에서도 총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총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는데요. 용의자는 67살 중국계 남성으로 범행 2시간 뒤 스스로 이 관할 보안관실 찾아가 체포됐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이 중부 아이오와주 디모인시의 이 청소년 교육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총에 맞은 학생 2명은 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졌고 경찰은 용의자 3명을 붙잡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262명이었습니다. 월요일 발표보다는 3천여 명이 많았지만 지난주 화요일과 비교해보면 27,000여 명이 적었습니다. 연휴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은 있겠지만 이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30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68명이고요. 사망자는 10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월요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3년 3일 만인데요. 이 기간에 우리 국민 5명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이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 확진자 3천만 명을 넘어선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누적 사망자 수는 33,235명으로 전 세계 34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얼마 전에 KBS 다큐멘터리 환경 스페셜 2에서 스리랑카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먹고 사는 코끼리를 다룬 내용이 방송이 됐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코너죠. 지구를 지켜라.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남종현 기자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작품 이름이 이제 플라스틱 코끼리라는 제목의 다큐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십 마리의 코끼리떼가 쓰레기 매립장을 뒤지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던져줬는데요. 네. 코끼리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쓰레기장에 다가와서 먹이를 골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마리씩 쓰레기장에서 쓰러져 죽었고, 그 쓰러진 코끼리를 부검을 해보면, 내장에서 그 비닐 같은 어떤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줄이 나와서 제목을 플라스틱 코끼리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코끼리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먹는 게 참 충격적이었는데 이 사실은 언제 알려지게 된 건가요? 사실 쓰레기장 코끼리는 스리랑카에서는 예전부터 골칫거리였던 환경 사안이었고요. 네.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논쟁이 되어왔던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진 건 최근 들어서였습니다. 지난해 1월 AP통신이 지난 8년 동안 스리랑카 쓰레기장에서 약 20마리의 코끼리가 죽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영화배우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이 기사를 트위터에 리트윗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죠.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박정훈 PD와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카메라를 챙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장 취재를 진행하기는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스리랑카가 그 코로나19로 관광 산업이 붕괴했고 국가부도 문턱에 들어가는 아중이었습니다. 수요 사태가 있었고 또 대통령도 사임했고 이러면서 취재가 늦어져서 8월이 돼서야 그 박정원 PD가 스리랑카 동부 암파라 지역의 팔라카두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팔라카두 마을이 환경 스페셜에서 찍은 그 지역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한 8개 정도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이곳으로 모였는데요. 이 쓰레기 매립장은 그 숲하고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코끼리의 접근이 쉬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박정훈 PD는 그래도 야생 코끼리니까 이 코끼리를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한 오후 서너 시쯤에 매립장을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서너 시에 가니까 코끼리 수십 마리가 쓰레기산을 헤집고 있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오나 봐요? 예, 보통 그 매일 오전에 쓰레기차들이 쓰레기를 다 붓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낮이 되니까 이제 따가운 햇볕이 쏟아지죠. 네. 그러다가 조금 햇볕이 누그러진 한 서너 시 정도 되면은 그때 바로 코끼리가 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인간 주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동물을 스캐빈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길고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길가에 개들이 이렇게 막 누워 있잖아요. 낮잠을 자기도 하고요. 근데 그 개들을 보면은 딱 하루에 맞춘 일정표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아침이면은 아침 공양을 하러 다니는 스님을 따라다니고, 낮에는 버스 터미널에 가서 낮잠을 자고, 해질 때 정도 되면 관광객이 많은 사원에 가서 먹이를 얻어먹고 그런 식의 일정이 있는데, 코끼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을에 오는 코끼리는 보통 가족 단위로 늦은 오후에 방문을 하고요. 또 어떤 코끼리는 그 여러 그 쓰레기 매립장을 순회하면서 빙빙 도는 코끼리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번식기 직전에 수컷 코끼리 같은 경우는 조금 방문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힘을 키우려고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제 이 코끼리들이 멸종 위기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코끼리는 크게 세 종이 있는데요. 네. 아프리카 코끼리, 둥근기 코끼리, 그리고 아시아 코끼리 이렇게 세 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잘 알려졌다시피 뭐 육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죠. 네. 그리고 아시아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조금 작은데요. 바로 이 스리랑카 코끼리는 아시아 코끼리의 아종 중에 하나입니다. 스리랑카 코끼리는 19세기만 해도 한 2만 마리 정도 있을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은 한 최대 3천 마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그 쓰레기장에서 죽어가는 코끼리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예, 코끼리가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계속 그 쓰레기를 골라 먹어요. 그러다가 하나 둘씩 이렇게 쓰러져 죽는 모습을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몇 번 방영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죽은 뒤에 이제 그 수의사가 와서 부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검을 하는 장면을 보면 보통 내장이 이렇게 막 부풀어 있고 그 내장 속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특히 이제 비닐들이 막 엉겨붙어 가지고 나오죠. 내장에 막 비닐이 쌓여 엉키고 막 단단해져서 아마 영양 흡수를 막았을 거다. 그리고 또 장이 막혀서 결국은 먹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수의사가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한편 이 플라스틱이 죽음의 원인이 아닐 거라는 시각도 있다면서요? 예, 그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이 코끼리는 소나 양 같은 어떤 반춘 동물과 달라서 코끼리가 좀 위가 단순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로 인한 장폐색이 조금 드물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리고 또 쓰레기장 코끼리가 야생 코끼리보다 영양 상태가 좋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끼리가 쓰레기장에서 나름대로 뭐 신선한 먹을거리를 골라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오히려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숲에는 먹을 게 별로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쓰레기장이 낫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연구가 쌓이지 않아가지고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 뭐 다른 연구 결과는 없습니까? 예, 뭐 지난해 네이처 컨서베이션이라고 좀 저명한 학술지에 또 이 스리랑카 코끼리를 분석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논문은 코끼리를 통한 쓰레기나 독성 물질의 이동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태학에서 코끼리 사례를 많이 드는데, 코끼리가 뭔가 열매를 먹고 또 다른 숲으로 가가지고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을 통해서 씨앗이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식물이 싹 트고 뭐 그러는데, 자, 쓰레기장 코끼리 같은 경우는 쓰레기장에서 독성 물질을 먹거든요. 네. 또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어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또 숲에 가가지고 배설을 하면 그런 독성 물질이 다른 생태계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짐 코벳 국립공원에 코끼리를 연구를 했는데, 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먹이 활동을 한 코끼리가 숲으로 이동을 했고, 또 그 배설물에서 다른 숲에서 다수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 배설물이 다른 생태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스리랑카 전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인가요? 예,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팔라카두 마을 한 곳을 집중 조명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스리랑카에는 이런 노천 쓰레기 매립지가 한 54곳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수가 도시 외곽에 있는 숲을 밀어내고 만들어져 가지고 그 농경지하고 숲 경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숲에 있는 코끼리들이 숲에서 먹을 게 없으면은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스리랑카에서는 이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끼리를 쓰레기 매립장에 접근을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그게 이제 간단한 해결책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전기 울타리도 치고 또 그 매립장 주변에 수로를 파가지고 코끼리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상당히 영리한 동물이거든요. 영리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런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요. 쓰레기 매립장에 이렇게 코끼리를 오는 거를 막아도 능사는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쓰레기 매립장에 오던 코끼리가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 코끼리들이 허둥대다가 또 마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또 소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끼리를 쫓는 과정에서 이제
코끼리가 해를 입기도 해가지고 또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들어보니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본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던 곳이 원래는 코끼리가 살던 땅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코끼리의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결국 코끼리가 먹을 거리가 부족해진 거고 또 인간의 땅,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인간의 책임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스리랑카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코끼리 이야기를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외출하실 때 내복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목도리, 장갑, 모자 같은 방한용품도 챙기세요. 저는 내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강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